네, 안녕하세요. 2022년 FP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금 상담 실전 부동산 세제 강의를 맡은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은 부동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부동산 공부하기도 어렵고 특히 부동산 세금 막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VIP 고객들은요,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과도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강의라던가 다른 GA의 교육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서 세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고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지 않고요. 이런 형식의 강의가 진행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도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의 답답함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대중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은 어떤 종류가 있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어떤 세금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아주 기본적인 절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지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같이 총 3번에 걸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디에서도 정리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강의, 부동산의 종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우리가 그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이 좀 정체되다시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나를 통계로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는 제가 신한은행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신한은행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 소득 구간에 따라서 2019년과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해에 소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를 봤더니 우리 그 하위 20% 구간하고 상위 20% 구간의 소득 격차는 당연히 이제 나고는 있지만 소득 감소폭 자체가 크게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위 20%에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고객들의 군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의 분들은 소득이 줄긴 줄었지만 사실 하위 20%보다는 많이 줄지 않았다라는 자료가 좀 나와 있었고요. 그럼 이분들의 부동산 자산은 어땠을까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통계도 제가 봤더니 오히려 주식이라던가 기타 자산보다도 부동산의 비중이 훨씬 더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정책적인 변화에 좀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해요. 워낙에 공시지가라던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산 가치를 올리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우리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구간을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생각해봤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과연 어느 구간에 있는 고객들을 접점으로 해서 만나고 싶은가? 사실은 내가 부동산이 관심이 없으면 부동산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런 VIP 고객을 만나고 싶다 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생기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상위에 있는 고객군들은 계속해서 부동산 자산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내가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와는 별개로 나도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우리 고객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나의 경쟁력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으시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2가지 이야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는 봤고 또 조각조각 어디서 정보를 얻어는 왔지만 과연 그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동산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들을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들을 사례를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여러분들
길거리를 다니시면 이런 많은 상가나 건물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주변에서 내가 부동산을 샀다? 이러면 보통 어떤 걸 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집을 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고요. 상가를 사는 것도 부동산을 샀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택을 투자하는 것과 상가를 투자하는 것은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이게 세법적인 측면으로도 다르고 각종 법이 적용되는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주택과 상가를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을 보고는 좀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죠. 요것들을 한번 하나씩 저랑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일단 부동산을 주택 그리고 상가로 상식적으로는 나누지만 사실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라는 거는 땅, 건물은 그 땅 위에 지어진 물건인 거죠. 그쵸? 유체물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이 깔고 있는 땅과 그리고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단독주택들도 내가 소유한 땅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죠. 이 아파트도 물론 이제 요 아파트 한 층 내가 소유한 그 집에 속한 땅은 크지는 않겠지만 땅과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가주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가들이 모여있는 이런 건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과연 요거는 우리가 건축법상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어떤 토지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어야 하는가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땅에 아무 건물이나 마음대로 짓고 싶은 대로 지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일단은 건물은요. 용도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택이라고 이름이 두 개가 붙어 있죠. 여기 이제 집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주택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사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상가를 샀다라고 했을 때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업무시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건물은 땅 위에 지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땅의 종류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28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만 요 대라고 구분되어 있는 이 종류, 요 위에만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도대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자,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이야기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택을 한 명이 소유하지 뭐 여러 명이 소유할 수 있나요?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 그리고 건물과 땅 자체를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공동주택은 뭐냐면 건물이 하나로 지어져 있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집이 각각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소유권이 별도로 있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단독주택 안에는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전원주택에 있는 그런 단독주택과 그리고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룸촌 가면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가구주택이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에는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기준은 뭐냐면 단독주택은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해서 인정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일단 기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자, 단독주택은 이렇게 내가 땅이 넓으면 크게 별장처럼도 지을 수 있고 작은 땅에서는 내 형편에 맞게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채의 집을 짓는 단독주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중주택은 뭘까요? 다중주택은 일단 3층이 넘으시면 안 돼요. 3층이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연면적이 자 1층과 2층과 3층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면적이 200평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들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대학가에 여러분
대학가 원룸촌에 가면은 이런 주택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반지하가 같이 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층을 제외하고 3층까지 올라져 있는 이런 다중주택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또 다른 형태로는 3층 이하인데 이렇게 밑에 이제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건물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빌라인가 뭔가 우리는 지나다니면서 그냥 무심코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게 뭔지는 몰랐지만 이런 건물들이 모두 다 다가구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가구 주택, 말 그대로 여러 가구가 모여서 산다는 얘기죠. 다시 여러 가구가 모여서 사는데 이 건물의 주인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단독주택이니까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다가구 주택은 예전에는 어떤 형태의 모습이었냐면, 옆에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이 있죠. 우리 그 옛날 그 오르막길이라던가 낡은 이제 우리 구도심 지역에 가면은 옛날 그 주택들이 이렇게 1층, 2층, 3층짜리로 지어진 주택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가구 주택입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집이 살고 뭐 2층이나 지하방에 이렇게 세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집들도 소유권은 몇 명한테 있다? 한 명한테 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공동주택으로 넘어가 볼게요. 공동주택은 일단 5층 이상 올라간 거는 싹 다 아파트로 구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4층 이하. 아까 우리 단독주택은 3층 이하였잖아요. 여기서 한 층이 더 올라갑니다. 4층 이하여야 하는데 200평 이하로 좁은 4층 이하.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예요. 빌라, 이런 것들이 빌라라고 보실 수가 있고, 4층 이하인데 200평 이상으로 큰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촌이 있어요. 요런 애들이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각각 하나를 소유권으로 인정해서 별도로 등기부 등본이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이 아파트 한 동이 한 사람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겠죠. 여기 있는 한 칸, 요 한 칸이 이제 각각의 소유권을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빌라 한 칸 한 칸, 요렇게 한 가구가 전부 다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연립도 마찬가지죠. 연립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차이점만 알아도 어떤 식의 상담이 가능하냐면, 자, 우리 고객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원룸으로 월세 받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면, 자, 다가구 주택이면 단독주택이라 그랬죠. 원룸 한 칸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없습니다. 왜? 소유권 자체가 이 한 동이 다 나의 소유권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동 자체를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혹은 한 동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라던가 다세대 주택이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요 집 하나하나를 증여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를 매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파트가 헷갈리진 않아요. 헷갈리는 건 뭐냐면 요렇게 생긴 주택들이거든요. 요렇게 겉모습은 동일한데 다가구일 수도 있고요.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다세대일 수도 있어요. 요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자, 겉모습은 이런 식으로 3층인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떼봤더니 얘가 다가구야. 그러면 찢어서 못 팔아요. 통째로 팔아야 돼. 그럼 일이 좀 커지죠. 근데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그 한 칸 한 칸이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럼 그거 한 칸 한 칸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물론 다가구지만 뭐 증여를 뭐 지분으로 한다던가 20%만 증여하겠다, 30%만 증여하겠다,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런 것들도 뭐 형식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를 소유권으로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걷다가 보이는 다양한 건물의 형태에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시겠죠. 자, 요렇게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에는 상가의 종류를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을 하기도 하지만 상가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가 아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린생활시설이냐 혹은 업무시설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는 정말 상가촌에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상가촌, 우리 아파트 앞에 보면 이런 상가촌들 많잖아요. 요렇게 한 칸 한 칸 요런 상가들이 전부 다 근린생활 1종 근생, 2종 근생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거나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뭐냐면 오피스텔은 뭔지 너무 잘 아시죠? 안에서 취사가 가능하게끔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을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주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업무를 보실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고객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을 취득했다 그랬을 때 이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혹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라던가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거 목적이냐 업무 목적이냐는 실제 사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전입신고를 했냐 아니냐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전입신고를 안 했지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가까지 봤고요. 제가 아까 얼핏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통으로 소유하고 있냐 아니면은 다양한 다가구의 사람들이 구분해서 등기 소유를 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 등본 혹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서류인데요. 제가 가지고 온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등기부 등본부터 볼 거예요. 우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요. 인터넷 등기소라는 곳에 가면은 700원, 1,100원 이렇게만 수수료 결제를 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해요. 우리 집 거를 나만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람 집 거를 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전세 계약이라던가 월세 계약을 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리 떼보죠. 우리 부동산 사장님께서 미리 떼서 여기는 담보도 없고요. 아주 이제 깨끗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줬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죠. 우리는 그동안 어떤 걸 보여주는 건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 등기를 선택할 수가 있고 여기서 열람하기만 보셔도 충분해요. 무엇을 열람할 수가 있느냐?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는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집, 이 부동산, 다시 얘기해서 토지하고 건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이 누구 거냐? 그리고 이 토지와 건물에 어떤 권리 관계가 있느냐? 권리 관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뭔가 담보대출 같은 게 있느냐? 혹은 전세권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열람하기를 들어가면 뭐를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좀 난감해집니다. 여기 보세요. 집합 건물, 토지, 그리고 건물 이렇게 구분이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자, 토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돼요. 건물을 알고 싶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될 텐데 여기 집합 건물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자, 이 집합 건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주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물은 하나지만 거기에 소유자가 모두 다 다르게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자별로 집합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면 이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 안에 그 사람의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떼고 싶다. 토지에 대해서 떼고 싶다. 건물에 대해서 떼고 싶다는 어렵지 않지만 아파트에 대해서 떼고 싶다. 그럴 때는 집합 건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떼고 싶다. 그럴 때는 뭘 떼야 될까요? 자, 다가구 주택은 단독 소유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는 단독 1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를 떼고 건물 등기부를 별도로 떼시면 돼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각각의 등기 소유자가 다 다르죠. 건물의 소유자가. 그랬을 때는 우리 집합 건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야지 거기 구분되어 있는 나의 토지 비율과 건물의 면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럼 다세대 주택이겠네요. 공동주택이겠네요. 아파트겠네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보시면 그냥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보시면 보실 수 있는 게 일단 건물 한 동 전체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들어와 있고요. 한 동 전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전유 부분이라 그래서 내소유, 그러니까 내소유의 건물 면적과 내소유의 토지 면적을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건물 하나 전체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나의 소유까지도 같이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져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지금 누구 집이냐 이거 지금 누구 집이냐 최종적으로 적혀있는 사람의 이름의 집인 거죠. 소유자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아, 2007년에 이 사람의 소유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을구에는요, 이런 근저당 설정권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저당이라는 게 뭐예요? 이 집을 담보로 내가 대출을 받은 거죠.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의 대출을, 채권 최고 한도를 얼마로 받았느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내가 전세로 집에 들어갔어. 근데 우리 집주인이 거의 풀로 대출을 땡겨다가 이 집을 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주인이 그 대출을 못 받으면 내 전세금이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에 다양한 권리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 전세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전세권이라고 등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등기 비용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돈은 좀 나가지만 확실하게 나의 전세금을 날리고 싶지 않다. 그럼 이렇게 전세권 설정까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근데 보통은 확정 일자만으로도 일반인들은 충분하고요. 어떠한 뭐 재개발 단지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권리관계가 좀 복잡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세권은 우리 을구 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거. 자, 우리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있는 거 한번 볼게요. 토지, 등기부, 등본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는 토지와 관련된 내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갑구에는 누구 소유자인가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건물 등기부 등본은. 그러면 건물 등기부 등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의 모든 내용이 다 표시가 되죠. 요거는 보니까 여러분 느낌이 좀 오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드렸던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봅시다. 탐정이 돼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지금 1층, 2층, 3층, 옥탑도 있고 지하도 있네요. 그죠? 일단은 3층짜리 건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이고 근린생활시설도 있대요. 아마 1층이 상가로 이루어진 상가주택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1층이 상가로 되어 있고 2층, 3층이 주택인 것 같아요. 자, 요런 주택인데 소유자가 한 명이죠, 지금.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요런 거를 뭐다? 우리가 구분을 단독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 소유자가 한 명이니까. 단독주택 중에서도 종류가 뭘로 간다? 다가구 주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한 명의 소유자일 때는 토지 건물 따로 보는 거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일 때는 우리가 집합 건물로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가 있구나. 엄청난 걸 알았어요. 이번에는 대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장에서는요, 건축물이나 토지의 면적, 그리고 건축물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정부24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이거는 무료로 다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정부24 들어가면은 여기 어딨나? 건축물 대장 떼보는 거 있죠? 그리고 토지 대장 떼보는 거 있죠? 여러분 집도 한번 떼보세요. 떼보면은 여기 다 나와요.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토지 대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똑같이 민원24에서 바로 어저께 급하게 떼본 거예요. 자, 이렇게 민원24에 떼봤더니 토지 대장이 이렇게 나와요. 일단 우리 주소가 나오겠죠? 중요한 거는 이 토지의 면적이 얼마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토지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게 되겠죠. 자, 건축물 대장도 한번 볼게요. 건축물 대장도 우리가 주소 같은 것들이 나와 있겠죠. 이렇게 집어니. 중요한 거, 이 건축물에 속한 대지 면적, 그리고 이 건축물에 지어진 연면적, 그리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것들도 다 나와 있고요. 용도도 나와 있어요. 아, 주택으로 사용이 되고 있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이 되고 있네. 아까 제가 등기부 등본 떼봤던 거하고 지금 매칭을 조금 해보시면 보실게요.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얘는 상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가. 2층하고 3층은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3층까지 있는데 요 소유자가 한 명인 것을 보아서 얘는 다가구 주택이고, 지하하고 1층은 상가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저는 첫 번째로 본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내 집 마련이 꿈이고, 정말 건물주가 꿈이고, 임대소득 사업자가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상황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거에 관심 받을 형편이 아니라 그래서 알지 못하면 정작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길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VIP 고객들과 대화조차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더 넓히시고 나의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객의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정말 좀 호기심 있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